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제10장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수험서 166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66쪽의 위쪽에 출제 영역, 출제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챕터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은 챕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해 한 문제도 안 나올 때가 18회, 22회 있었고요. 그 외에는 각각 한 문제씩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총 7년 동안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욕구조사가 4문제였고요. 평가조사는 단 한 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욕구조사 안 중요하네, 평가조사 안 중요하네, 이쪽은 건너뛰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2교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 주민들 욕구조사 내용 다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교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사회복지 계획 개발, 사회복지 기획 관리, 사회복지 평가 다시 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교시 조사론 시험에서는 이 부분의 출제 비중이 낮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비중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로는 욕구조사 방법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자, 욕구조사의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을 해서 다양한 지역의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수집하는 방식을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라고도 얘기하고 공청회라고도 얘기하고 지역사회 포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용어가 모두 다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요,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 혹은 공개 토론회가 어떻게 다른가까지를 구분하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제 지역복지론에서는 공청회와 포럼의 약간의 차이, 이게 이제 뭐냐면 공청회에 비해서 지역사회 포럼은 조금 더 구조화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조사론에서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168페이지에 장단점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한 날 한시 한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도 높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몰려오는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좀 걸린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또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집된 의견이 전체 주민들을 대표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입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그야말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조건이나 혹은 문제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즉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들을 주요 정보 제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면접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점은요, 아무래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전반을 이분들을 통해서 쉽게 파악하고 전문가의 시각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수요자를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욕구와 실제 수요자들의 욕구가 좀 불일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런 단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서비스 제공자 조사예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조사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조사는 설문조사죠. 서베이 조사는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해요. 뭐죠?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을 조사하는 거고 그들을 무엇으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 욕구를 알기 위해서 지역주민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이제 지역주민 표본을 선정해 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하여 전체 주민들의 욕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수요자를 직접 설문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알기 위해서 주민들 중에 뭐 600명, 700명을 뽑아 조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욕구 조사를 할 때에는 특정 표적 인구, 즉 장애인들의 욕구를 알기 위해서 그들 혹은 그들의 가족을 설문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의 욕구 사정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은요. 2차 자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9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자료의 1차 자료는 설문조사나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서 내가 직접 수집하는 자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하는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이 완료된 자료를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수집이 아니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구조사에서도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사회 지표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기관의 행정자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지표 분석은요. 정부기관이나 각종 연구기관,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는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A 지역과 B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 비율을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봄으로써 비슷한 인구, 노인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서비스가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면 이 지역에 서비스가 더 필요하겠군이라고 서비스 욕구가 큰 지역을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지표 분석을 통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자료 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업무일지라든지 면접기록지라든지 서비스 신청자 명단이라든지 혹은 대기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기록자료들이 남아있을 텐데요. 이런 걸 분석함으로써 뭐 예를 들자면 상담이나 면담 기록지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분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연간 프로그램에 신청을 받았을 때 각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를 이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주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이 더 많았는가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할 수도 있고 대기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거 이것도 이제 욕구가 크다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자료조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자원 목록조사 혹은 지역자원 재고조사인데요. 얘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목록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가 현재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순히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그 서비스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원래 그 서비스가 의도했던 표적 대상에게 접근성이 좋은지,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을 이제 확인을 하는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델파이 기법이라고도 하고 방법이라고도 하고 조사라고도 얘기하고요. 얘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델파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4가지 키워드를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이지도 않고요. 누가 참여하는지도 서로 몰라요. 이걸 익명성을 보장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모이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조사한다?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받는 방식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우편 설문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설문은 언제 멈추죠? 합의된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자, 그래서 델파이 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우편 설문을 반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면 회의를 하지 않아요.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면회의와 같은 상호작용이나 즉각적 관료는 통제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집단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우편 조사에서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다시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 이게 뭐죠? 아주 소수 의견은 쳐내고 조금 그래도 추려진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2차 조사를 통해 거기서 다시 전문가들의 다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소수 의견을 쳐내고 다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남은 의견에서 다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주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후광 효과라든지 한두 사람의 의견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는 편승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복되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앞전 조사에서의 결과를 통계 분석하면서 소수 의견들을 계속 잘라내고 추리는 과정을 누가 조정자가 혹은 연구자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된 의견 내에서 다시 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나는 앞전 조사에서 A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A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건 굉장히 소수 의견이어서 2차 조사에선 이미 삭제됐고 다른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신을 받았잖아요. 1차 조사에서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 맞아 이게 더 중요하네 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내가 그럼 나는 이들 중에서는 B가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은 수정 가능하다,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얘는 수요자를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이 실제 수요자들의 욕구와 일치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자가 계속해서 수집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들을 잘라낼 때 어디까지를 소수 의견으로 보고 잘라낼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정자가 중간에 개입되는 그런 어떤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문을 배포하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객관성이 저해되거나 아니면 그가 의도한 바대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그럴 위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점 집단 조사 혹은 초점 집단 인터뷰입니다. 어떤 문제나 관심 또는 욕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12명에서 15명 중의 소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원활하게 토론을 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욕구를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집단 역동성을 활용해서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점 집단 조사는 진행자가 있고요. 진행자의 역량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욕구가 잘 추려지는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자의 주관적인 개입에 의해서 편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목 집단 기법 혹은 명목 집단 조사가 있습니다. 얘도 한자리에 모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초점 집단 조사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초점 집단 조사는 집단 성원들 간의 원활한 토론을 장려를 했지만 얘는 명목 집단 조사는 집단 간 토의 혹은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여서 각자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나는 범죄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아동, 청소년 유해 환경, 그 다음이 교통체증, 그 다음이 분리수거, 그 다음이 편의시설 문제가 나중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 어떤 문제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기 분리수거는 사순위, 1순위, 3순위, 5순위, 3순위에서 평균순위가 3.2순위, 그 다음에 범죄 위험은 1.8순위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면 그러면 1차 의견에서는 이런 순위가 나왔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내용이 되게 많다면 그러면 4순위, 5순위 하위 수준은 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더 1, 2, 3순위로 나온 분리수거, 범죄 위험, 교통, 체증에서는 뭐가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해서 반복 시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문제의 수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1차 조사에서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의견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되게 뒷순위로
밀리는 내용들 정도는 빼도 되겠다. 그럴 때에는 뭐 반복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명목 집단 기법은요. 상호작용은 이제 통제를 하고 서로 각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시험 문제에 뜬금없이 집단조사 혹은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너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혹시라도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말이 또 나온다면 이 네트워크 분석은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변수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에서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변수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혹은 상호작용 혹은 관계 변수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얘를 관계형 변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교환 혹은 거래 혹은 관계 혹은 상호작용 혹은 결속 응집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주로 뭐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 요런 게 이제 초점이 되는 분석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욕구조사는 지나갔고요. 자, 조사론에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평가조사지만 얘는 행정론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프로그램 평가조사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라는 건 이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들의 표정 문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얘는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의 역할을, 얘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겠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설에서 설정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거야라는 가설에서 설정한 인과관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이 표정 문제의 변화가 독립 변수가 아닌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얘를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능성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를 뭐라고 불렀죠?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도 결국은 프로그램과 표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역시 종속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174페이지 위쪽을 읽어보시면 자,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 표정 문제는 종속 변수고 그리고 질적인 방법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양적인 방법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조사 설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이라고도 하고 프로그램의 결과 분석이라고도 얘기하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프로그램이 표정 문제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초점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를 평가할 수도 있죠. 자,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지만 실행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이걸 과정 평가라고도 하고 형성 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즉 목표 달성 정도 자체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입 비용이 들었는가 투입 대비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분석은 효율성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효과성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실행 과정에 대한 과정 평가 혹은 형성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과 표정 문제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효과성 평가를 할 때에는 이 표정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외생 변수를 고려 혹은 통제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조사도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입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를 의뢰하는 의뢰기관의 입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처의 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프로그램 평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기관에서는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성과가 미미한 프로그램은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다음에는 이제 폐지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평가의 결과가 되게 좋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평가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평가의 이해관계자의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라든지 정치적인 관점이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대로 혹은 그들의 입맛대로 객관적인 평가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174페이지 상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오류 쪽 문제는요, 최근 7년 동안에는 시험에 언급된 적이 없고요.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출제가 다시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패하게 되는 경우, 프로그램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오류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르신들의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의 취업률이 증가하려면 제 가정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 그러면 취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 입각해서 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이 고취가 되면 취업률이 증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프로그램 실행을 제대로 잘 못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인 어르신들의 근로의욕 고취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 실행상의 문제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거죠. 이걸 프로그램 실행상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프로그램은 잘 실행했어요. 즉,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상당히 많이 고취시켰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의 취업률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취업률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뭐가 문제인 거죠? 프로그램 실행을 잘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 프로그램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의 취업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건 어르신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예요. 근데 어르신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애초에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도 취업률 자체가 증가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을 잘했어도 결국은 원래 원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 이것은 애초에 이론적인 가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인데 얘를 이론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3장에서 변수의 종류를 얘기했을 때요, 얘는 독립 변수고요, 얘는 중간에 있는 매개 변수고요, 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론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의 변화에는 달성이 안 되는 경우를 이론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 오류는 뭐가 돼요? 독립 변수가 애초에 그냥 매개 변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 요게 이제 실행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평가조사의 종류를 175페이지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유형이 있지만 최근 시험을 대비해서는 요거 형성평가, 총괄평가, 그리고 메타평가,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이 5가지 정도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이 안 나온 건 아닌데요. 아주 예전에 나왔었고 최근에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 평가 목적에 따른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구분하는 거고요. 얘는 특히나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비슷하게 또 언급이 됩니다. 자, 우리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어떻게 이제 하면 프로그램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형성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프로그램 수행 과정상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그걸 기초로 프로그램이 보다 더 잘 개선되도록 수정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도중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 끝난 후에 프로그램의 성과 혹은 프로그램의 결과 혹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나 효과를 내는데 어느 정도의 투입 비용이 들었는가를 효율성까지 효과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지 확대할지 아예 폐지를 할지를 행정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총괄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료의 성격, 평가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숫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것은 양적 평가가 되고요. 숫자가 아닌 주로 이제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가를 하는 평가는 이제 질적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가의 시점에 따라서는요. 프로그램 수행 전에 이제 프로그램 기획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도 있고, 자, 그다음에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난 후에 그 평가를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메타평가가 있습니다. 자, 적합성 평가는 한 번도 시험에서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메타평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 설계와 평가 방법 그리고 실제 평가 결론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평가에 해당합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의 대상이 특정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평가가 되고요. 특정의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이면 기관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관 평가는 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평가하는 거고 인력도 평가하는 거고 환경도 평가하는 거고 재정도 평가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평가의 주체입니다.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관 외부 사람이 와서 평가한다면 얘는 외부 평가가 되는 거고요. 기관 내부 직원이 평가한다면 얘는 내부 평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외부 평가일 경우에는요. 외부 평가에 비해서 내부 평가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서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가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약 조건들을 훨씬 더 맥락을 이해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겠지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제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객관성이라든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효율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효율성은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 혹은 투입 대비 성과를 비교하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이나 성과를 비교할 때 양쪽 편을 동일 기준으로 놓고 평가하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쪽 편을 동일하게 놓고 해서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동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화폐입니다. 그래서 투입도 산출도 화폐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500만 원어치의 성과를 냈고 저 프로그램은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0만 원어치의 성과를 냈다면 얘가 더 효율적이야 라고 따지는 방식은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제 그 목표로 하는 표적 행동이라나 문제는 자존감 혹은 공격성 혹은 가족 관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향상되고 가족 관계가 좋아진 걸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투입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를 유지하지만 이 산출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가 아니라 원래의 성과 단위를 그대로 쓰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명 자활에 성공을 시켰다면 그러면 두 번째 프로그램은 1,500만 원의 예산으로 10명을 자활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얘는 한 명당 1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여기는 한 명당 150만 원의 예산이 든 거잖아요. 이 경우는 얘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입은 보통 화폐로 그렇지만 성과나 산출은 화폐가 아닌 원래의 단위를 그대로 쓰고 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10장의 욕구조사와 평가조사에 대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 복습을 위해서 180페이지의 기출선지에서 뽑은 OX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조사 관련된 13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포럼 혹은 공개 토론회 혹은 공청회는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 일제히 모여서 함께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X. 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지역 주민, 즉 당사자에게 직접 뭐가 필요하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서베이 방법은 수요자 중심의 욕구조사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공청회, 지역사회 포럼은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도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참여하고 아무래도 의사개진도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사람들일수록 더 강하게 더 많이 얘기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된 의견이 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표한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초점 집단 조사, 치점 집단 인터뷰는 익명 집단이 아니에요. 익명이 강조가 되는 건 델파이 기법이었고요. 초점 집단 조사는 한자리에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익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명목 집단 기법은요. 한자리에 모이지만 대면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각자 자기 의견만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과 역동을 강조하는 건 초점 집단 조사입니다. 자, 델파이 기법은요. 일반인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 대상이죠. 그래서 델파이 기법의 4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전문가 대상이다. 두 번째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세 번째는 무엇을 반복한다? 우편 설문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초점 집단 조사에서는 연구자 혹은 진행자라고도 초점 집단을 운영하는 진행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진행자의 개입과 자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의 개입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지역자원 재고조사는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의 현재 이용률은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8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사회지표조사와 행정자료조사는 대표적인 2차 자료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인구 센서스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그 다음에 매년 통계청에서 내는 그러니까 통계조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변화를 이 사회지표들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9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델파이 조사,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패널이 참여를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네 가지 키워드들 중에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장하는 거지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초점 집단 조사는요,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다. 내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에게 욕구를 조사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한 12명 정도를 모이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의 의견을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직접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입니다. 자, 그럼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 지표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자료 직접 그러니까 간접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사회지표나 행정자료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델페의 기법은요,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한 자리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X고요. 대면 집단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건 초점 집단 조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델파의 기법에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에서 이 결과를 통계 분석에 처리해서 결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유도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평가조사에 대한 기출 선지들을 보겠습니다. 평가 연구에서는요, 목표 달성에 대한 해석이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점이 결과 해석에 개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번도 18번도 둘 다 옳은 얘기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관점이나 이해관계자의 의도대로 프로그램 결과, 평가 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성과를 동일 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자립자활시키는 프로그램은 이 성과의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자존감이 몇 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몇 명 자활시켰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서로 다른 단위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일 가치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통일시킬 때 그때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화폐 가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같은 가치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 15번은 X가 되는 거고요. 자, 외부 평가자와 비교해서 내부 평가자, 우리 기관 사람이 우리 기관 프로그램 평가하면 아무래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겠죠. 이건 당연히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를 할 때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 문제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은 X입니다. 18번은 O고요. 그 다음에 19번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결과나 성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 과정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정평가라고도 얘기하고 형성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양적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한 평가에서 두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20번은 둘 다 O입니다. 자, 21번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문제, 즉 독립과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므로 필히 외생 변수를 고려하여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21번은 O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요, 우리 10장 욕구조사와 평가조사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장 질적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